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주 차 수업, 우리 교재 10장, 전생의 발달의 통합적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 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좀 더 힘내셔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되는 주요 내용은 인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그 다음에 발달의 원리, 그다음에 우리가 발달을 논할 때 굉장히 이제 서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 발달의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애착, 인지, 도덕성 발달 이렇게 세 가지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발달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영유아 혹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뭔가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용어 같지만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변화 과정, 이걸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동기 발달, 성인기 발달, 노년기 발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은 이렇게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용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변화 과정 우리가 발달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발달이라고 하는 거에는 세 가지의 요소들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발달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 뭔가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과 성숙과 학습 및 사회화와 같은 이 세 가지의 발달의 측면들을 통해서 인간은 전생에 동안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발달은 쫙 상승하는 발달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은 이렇게 상승하는 측면의 발달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강하는 발달로 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시점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25살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25살이라고 하는 연령 기준은 청소년의 법적인 나이가 24살까지예요. 그럼 청소년기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는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적인 발달이 주로 나타납니다. 뭐든지 커지고 많아지고 세어지고 이러한 거죠. 자, 하지만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뭔가가 적어지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발달의 하강적인 발달의 양상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상승적이던 하강적이던 인간의 전생에 동안에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발달은 성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발달의 양상에는 성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의 어떤 크기의 변화. 예를 들면 몸무게가 늘어난다거나 키가 커진다거나와 같은 혹은 근육이 세어진다와 같은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다 양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통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가 늘어난다거나 뭐 지적 능력이죠. 인지적인 것들이 점점 풍부해지고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뭔가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양적인 변화들 또는 상승적인 변화들 자 상승적인 변화 플러스 여기다 무슨 변화?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이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쓰세요. 양적 측면에서의 변화다. 자,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걸 이걸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까지는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왜? 양적으로 뭔가 달라지고 있고 상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성인기한테 성장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발달에는 이러한 성장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발달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신체가 상승적인 어떤 양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먹여주고 뭐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하지만
인간의 발달의 어떤 측면은 꼭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뢰의 그런 변화 모습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뒤집고 앉고 서고 걷고를 할 수가 있지요. 자, 이거 가르쳐 줘야 합니까? 꼭 돌봐줘야만 이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은 다 이빨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거 가르치는 거, 돌봐주는 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뭐 2차 성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생리를 한다거나 뭐 몽정을 한다거나 같은 그러한 변화들은 누구나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케어, 돌봄과 상관이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 아니죠. 수정에 이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발달에 필요한 유전적인 어떤 기제에 의해서 시간표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죠, 여러분. 기고 서고 기고 앉고 서고 걷고라고 하는 거는 양적 변화가 아닌 우리의 변화 양상 중에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요? 발달의 유전적인 기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달의 양적 변화가 아닌 어떤 변화? 질적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능상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손가락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하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없던 게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변화 측면에 있어의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거.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능이 달라지는 모습. 자, 이거를 우리가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달은 이렇게 성장과 성숙의 두 가지의 양상을 필요로 합니다. 자, 성장과 성숙 같은 경우에는 잘 케어해주고 돌봐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질적으로 기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케어만 하면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인간이 언어를 배우고 혹은 뭐 사회적인 어떤 행동들을 배우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뭔가가 가능하게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발달의 측면에서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뭔가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인간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인간이 어느 시점에서 적절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언어적 학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발달 또한 인지적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온전하게 긍정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과 성숙, 그다음에 뭔가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에서 필요한 뭔가를 습득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학습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이렇게 성장, 성숙, 학습 및 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나는 모든 변화 과정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왜 발달을 해야 되나요? 왜 커야 되고 기능도 조금 나아져야 되고 뭔가를 배워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왜 우리가 익혀 나가야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달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발달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이슈거리가 있어요. 논쟁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논쟁은 발달은 천성이야? 아니면 육성이야? 이거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요. 발달은 타고나는 거야? 유전에 의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발달은 환경에 의한 거야? 이런 논쟁을 언제나 합니다. 발달 얘기할 때. 자, 발달은 유전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뭘 물려받아요? 유전자를 물려받아요. 그 유전자 안에는 발달의 시간표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의 시간표대로 성숙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커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발달의 시간표는 조금씩 유전자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개인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은 아니야. 그냥 두면 다 누군가는 발달하게 되어 있어라고 보는 입장이 왜 유전적인 거를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해. 우리가 아기들이 계단 올라가는 거를 막 이렇게 엉덩이를 툭툭 쳐가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 가능하잖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어라고 보는 게 천성, 즉 유전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한 발달에 있어서의 그런 논쟁거리라고 본다면 아니다. 발달은 유전적인 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후에 환경적인 어떤 경험, 자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식습관, 생활 습관, 언어적인 표현, 아니면 뭐 학습 능력, 학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유전에 의해만 의존할 수 없어. 적정 시기가 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환경에 의해서 제공을 해야 해. 키워지는 게 중요해라고 그러한 논쟁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은 발달은 연속적인 거야. 아니야, 발달은 비연속적인 거야. 라고 굉장히 또 오랜 동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연속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특정한 발달의 경로를 따르면서 다른 상황이나 조건이 발생해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발달은 연속적이다. 이거죠. 발달은 연속적이다. 우리가 어느 시기에 뭐 어떤 것들을 이런 거를 행동을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을 학습한 것은 이 아이가 다음 단계의 발달, 즉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5살에 행동 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이제 8살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같은 상황에서 또 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행동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아이가 18살이 되어도 같은 조건이나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발달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계속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게 발달은 연속적이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발달이 연속적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은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그 이론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5살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학습했는데 그와 비슷한 조건에서 그와 유사한 행동은 8살 때도 할 수 있고 10살, 12살, 18살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비슷한 조건이라면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발달을 설명하는 건 연속적이다. 아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비연속적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발달의 어떤 연령대가 달라지면은 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그 다음 연령대에서 하더라. 만약에 이 아이가 영악이다. 이때 했었던 행동은 유아기 때 보이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띠더라. 유아기 때 보였던 양상은 아동기에는 또 전혀 다르더라. 아동기에 보였던 양상은 청소년기에 와는 또 전혀 다르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 살아나가면서 단계가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행동과 특징을 나타내어 보인다. 그래서 발달은 연속적인 게 아니야, 비연속적인 거야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분들의 입장이고요. 발달이 비연속적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주로 발달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에릭슨과 피아제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발달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고 그 발달의 단계는 앞선 발달 단계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발달 단계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논쟁거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달은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어느 문화권에서 살든 어느 시대에 살건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보이는 이게 발달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이다. 그렇지 않다. 보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현재 이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혹은 문화에 따라서 인간은 어때요?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발달은 보편적이죠. 모든 연령대에는 주로 이제 어디에 살건 간에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 보편적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특적인 어떤 문화적인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에 있어서의 문화의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게 이제 요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기 알래스카 북극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뭐 밀림 지역, 아마존 밀림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이제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비슷한 것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문화적인 환경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어떤 발달의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발달해서 우리가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발달의 원리. 자, 인간의 발달의 순서와 방향. 인간의 발달은 순서가 있고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발달의 순서와 방향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발달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고 중추에서 말초로 이루어지고 전체 운동에서 부분 운동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순서가 있고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자, 봅시다. 발달이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요 발달의 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죠. 대근육 발달의 방향 혹은 순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근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전체를 쓰고 수 있는 그러한 운동 기능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대근육 발달을 할 때 인간이 몸을 움직일 때는 다리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먼저 가장 힘이 쏠리죠? 그렇죠. 머리예요. 그래서 목을 가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목을 가누고 난 다음에는 배와 가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와 가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배나 가슴에 힘을 딱 주면서 확 뒤집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뒤집고 난 다음에 보통 아이들은 힘이 아래로 가요. 여기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앉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힘은 발달의 방향은 좀 더 밑으로 내려와요. 무릎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즉 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달의 방향이 기고 난 다음에 아래로 오죠. 발을 지탱해서 일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가누고 뒤집고 앉고 기고 서고 걷고와 같은 이러한 발달의 방향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즉 대근육 발달 순서를 의미하고요. 자, 그다음에 중추에서 말초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인간의 발달의 하나의 방향은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말초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을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검지손가락을 써서 물체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무슨 근육 발달이라고 얘기하죠? 소근육이라고 하죠. 즉 이 중추에서 말초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소근육 발달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소근육 발달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어깨를 먼저 쓸 수 있어야 돼. 어깨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이고, 손목을 움직이고, 나서야 비로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소근육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잘 보시면 누워서 이제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아이들 잘 보시면은요, 아이들 손가락 못 써요. 주먹 쥐고 이렇게 막 흔들고 돌리고 하는 그런 행동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아직 소근육 발달이 말초로 끝까지 손가락까지 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중추에서 말초로 진행되는 건 소근육 발달의 방향 혹은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직 세분화돼서 혹은 아직 이렇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에 세분화된 그러한 움직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운동 우리가 전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저기 있는 아기가 자기 옆에 있는 우유병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생후 한 달 된 아기와 세 달 된 아기와 일곱 달 된 아기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자, 한 달 된 아기는 전혀 자기 몸 잘 못 움직여요. 아등바등 거릴 뿐이죠. 자, 그다음에 손가락만 빨 뿐이에요. 그다음에 벌써 3개월쯤 된 아기는 자기의 목과 가슴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전체 운동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부분적으로 잡는 운동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잡고 우유병 못 잡습니다. 잡는 거 못 합니다. 하지만 7개월쯤 되면 이제 목과 가슴을 움직이기도 하고 뒤집어서 옆에 있는 우유병을 잡는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부분적인 행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습득이 되어져서 발달이 되어져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등바등 거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양하게 해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로 진행되는 게 전체 운동에서 부분 운동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달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발달은 유사성의 원리를 갖는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사한 발달은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사한 발달의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즉, 신체 발달은 그 신체 발달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언어 발달은 언어 발달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뭐 신체 발달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이 이런 게 아니에요. 유사 발달,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발달은 흔히 5가지 측면이죠.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발달의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뭐 머리 들고, 뒤집고, 앉고, 기고, 서고, 걷고, 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지 발달은 이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뭐 언어 발달 같은 경우에는 뭐 울고 옹알이하고 한 단어 얘기하고 두 단어 얘기하고 자 이렇게 유사한 발달끼리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발달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뒤집지 못한 아이가 걷지 못합니다. 발달은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유사한 발달에는 그 나름의 순서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러한 순서와 발달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다 비슷하게 나타나요. 뭐 아무리 이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 다른 환경에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발달의 순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발달의 보편성과도 우리가 같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밀림 지역에 살던 북극에 살던 한국에 살던 간에 다 머리 들고 뒤집고 앉고 기고 서고 걷고 뛰고의 이 순서를 이렇게 순서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마다 그 발달의 이제 그 각각 영역마다 이런 순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모든 인간에게선 다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발달은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발달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자,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변화 과정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어떤 순간까지 발달하고 있지 않는 발달이 멈춰져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발달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달의 연속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달 속도는 물론 개인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렇죠.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지만 정지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 과정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인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일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다들 비슷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밟는다 하여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무슨 차, 개인차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돌봐주는 어떤 환경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랬을 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들이 개인차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발달의 속도는 개인마다 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발달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발달의 영역에는 5가지예요.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에 이렇게 5가지 측면의 발달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아장아장 기는 시기, 즉 흔히 우리가 영아이라고 하는 시기에서는요, 다른 5가지 영역의 발달보다는 신체 발달이 엄청나게 우세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4가지 영역의 발달보다는 신체 발달이 굉장히 우세해요. 그래서 발달의 속도는 각각의 영역이 늘상 동일하게 균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영역의 발달이 다른 영역의 발달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아기가 되면 다른 어떤 영역의 발달보다는 언어인지 발달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발달의 각각의 영역의 속도는 단계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 일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게 우세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의 발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지 않고 이루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영역의 발달은 단계마다 모두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발달의 한 영역이 시기마다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머지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그중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우세하게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발달은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와 이런 각각의 영역 간의 발달 속도가 단계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발달은 초기 발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초기의 발달을 기반, 발판 삼아서 얘가 잘 돼야지 그 다음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얘의 발달을 발판 삼아 그 다음 발달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기초적인 측면에서 여기에서의 발달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순조롭게 그 다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측면에서의 발달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한 영역의 발달의 문제는요, 그 다음 단계, 극복하면 되지 하고 극복이 싹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발달이 지연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연령이 높아가면서 발달의 지연이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발달 중요하다. 얘를 발판 삼아 그 다음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 발달은 기초, 발달이 중요해. 초기 발달이 중요해. 그리고 발달은 누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소성의 원리를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가소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소성은 어떤 유전자형의 발현이 특정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가소성은 그런 거예요. 어떤 발달의 하나의 측면은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변한다,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소성은 그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어, 그런 변화의 방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잠깐 읽어보고 할게요. 자, 생체가 외부 변화에 대응하여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자, 경험의 결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성장하면서 스스로 노력하고 조절하면서 환경에 적응합니다. 인생 초기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
개인의 가소성을 어떻게 발견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지가 발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소성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설명되는 게 뇌의 가소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뇌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뇌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뇌 발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경의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이나 경험을 통해서 뇌 안에 있는 뉴런이 굉장히 많은 가지치기를 해 나갑니다. 우리는 뇌 안에 있는 뉴런의 그런 가지치기가 활발하게 많이 되면 될수록 뇌의 용량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 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 이걸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뇌가 환경에 자극을 많이 받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만 경험이나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때요? 뇌 발달이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는 그러한 가소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그게 발달하지만 쓰지 않으면 후퇴돼서 발달하지 않고 또 쓰지 않아서 후퇴돼서 발달하지 않은 거에 맞게 또 인간은 적응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가소성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 초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가 이 어떤 발달에 있어서의 가소성, 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두뇌의 여러 가지 측면도 많이 쓰면 쓸수록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된다. 우리가 오른손만 쓰는 것보다 오른손, 왼손 다 쓸 수 있게 된다면 우뇌 제어가 다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오른손만 쓰게 됩니다. 왼손 잘 안 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왼손을 쓰는 사람과 오른손을 쓰는 사람의 그런 어떤 뇌의 측면의 발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이 우리가 발달에 있어서의 가소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발달은 속도가 달라요.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이거죠. 신체적인 성장이나 정신적 기능에서 당연하죠, 여러분들. 인간의 발달의 측면에 또 5가지 다시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 자, 이러한 발달이 모든 순간에서 계속 일어나긴 하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아 시기에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영아기 시기가 보통 우리가 생후 2년까지를 영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런 발달이 영아기 시기에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도 조금의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10달에 걷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15개월 이후에 걷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아기 안에 이제 걷는다라고 하는 영아기의 발달 과업을 충족시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달 단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단계의 발달에서 해야 하는 과업들, 해야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발달에 있어서 조금 지연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개인차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단기 안에서 이런 발달에 그 속한 연령 안에서 우리가 2년 안에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차는 인정하고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영역의 발달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각각의 발달의 영역의 발달은 모두 똑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서는 신체 발달이 다른 발달보다 훨씬 우세하고 어느 시기에서는 다른 발달보다 언어 발달이 훨씬 우세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우세한 발달은 그 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발달이고 그 시기에는 다른 어떠한 발달보다 얘에 대한 발달에 대한 그 집중력이 폭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발달이 그 시기에 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시기에 이 발달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 발달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자극이나 경험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떤 한 영역의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가 그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신체 발달의 결정적 시기, 유아기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분화라고 하는 거는 각 부분의 구조나 기능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구조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어린 시기에는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하는 거는 기능의 변화가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근육의 발달이 분화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근육의 발달의 분화는 뭐예요? 그렇죠. 뭐 몸을 뒤집는다거나 기거나 뭐 앉거나 기거나 서거나 걷거나 하는 것들 이렇게 다 분화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영역 그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분화되어서 서로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가 되어 갑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소근육도 분화되고 대근육도 분화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소근육과 대근육을 모두 동시에 활용해야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우리의 발달의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통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이렇게 분화된 것들을 통합할 때 인간이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저기 자기의 멀리에 있는 장난감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죠?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능,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대근육의 기능이 필요하죠? 그렇죠. 걸어가서 기거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분화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기에 있는 멀리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기거나 혹은 걸어서 손으로 잡아야 돼요. 기고, 걷고, 잡고 하는 각각의 분화된 행동들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잡는 저기의 물건을 잡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분화된 행동들을 통합한 행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의 영역에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로 합쳤지만 생물학적인 발달, 즉 신체 발달을 의미하죠. 그죠? 그다음에 인지 발달. 인지 발달에는 인지 언어 발달이 포함이 됩니다. 인지와 언어는 굉장히 유사성이 깊은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정서 발달 이렇게 5가지 영역의 발달이 있는데요. 이 발달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발달의 영역은 물론 따로따로 일어나긴 하지만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발달의 영역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신체 발달이 잘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거죠. 만약에 유아기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잘 신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운동 기능이 어느 정도 발달해야겠죠. 그러면 친구들하고 또래 관계가 어때요? 친구들이랑 잘 놀 수 있잖아요. 잘 놀 수 있어요. 사회성이 발달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서적으로도 조금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발달은 친구들이랑 잘 놀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발달은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인지 발달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발달의 영역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관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역의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또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정서 발달이 조금 어렵겠죠. 자, 그러면 또래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인지적인 어떤 그런 발달도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또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래하고의 놀이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또래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들은 이러한 신체 발달 측면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발달의 각각의 영역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모두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발달, 그다음에 심리적인 발달, 그다음에 사회적인 발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신체 생리적인 것, 심리 내적인 것,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제가 첫 시간쯤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착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착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애착은 한 사람과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 애착은 뭐 많은 사람하고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소수의 대상자하고 형성이 되죠. 보통 아이들이 주로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와의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을 보통 맺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애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애착이 맺어져야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는 영아기예요. 영아기. 생후 두 돌까지. 두 돌까지 누구하고 맺어야 할까요? 그렇죠?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하고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을 해야 합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러한 애착은 이후에 그렇죠. 정서적 안정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착을 기반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하고의 좋은 관계는 이후에 친구들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애착은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애착 이론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사람이 보울비입니다. 보울비. 애착 이론을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보울비는 흔히 애착의 단계를 네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0에서 3개월까지예요. 자, 0에서 3개월까지 아이들은 전 애착 단계라고 합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직은 양육자를 변별할 수 없는 그래서 애착이 형성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 3에서 6개월 사이에는 요 시기에 아이들은요, 낯가림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낯가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과 나를 돌봐주지 않는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빵긋빵긋 웃다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때요? 두려움에 울음을 로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낯가림이에요. 낯가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애착이 형성됐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마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3에서 6개월에서 3세까지예요. 자, 보통 우리가 애착이 엄마하고 애착이 맺어지면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아이들이 뭐 한다 그러죠? 불안하다 그러죠. 그래서 엄마랑 헤어질 때 나타나는 불안을 우리가 무슨 불안이라 그래요? 그렇죠.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애착을 맺은 아이들은 엄마를 졸졸졸졸졸 쫓아다니죠. 능동적 접근 추구 단계라고 합니다. 엄마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엄마랑 헤어지면 아이들이 막 엄청 우는 거예요. 분리불안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분리불안이 15개월까지가 막 최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개월이 이제 지나면서 한 두 돌까지가 되면은 분리불안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는 단계. 자, 요 단계에 보통 아이들이 요런 게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하고 애착을 맺는 시기에 아이를 굉장히 잘 돌보고 사랑을 많이 줘서 엄마하고 강한 애착이 잘 맺어졌어요. 자, 엄마하고 강하고 좋은 애착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건 엄마가 아이를 되게 예쁘게 잘 돌본 거죠. 애가 원하는 걸 잘 들어주면서 그럼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은 세상에 대한 신뢰감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애착을 맺은 아이들은 세상은 좋아. 하지만 엄마하고 좋지 않은 맺은 아이들은 세상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게 세상을 보는 틀. 이게 바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엄마처럼 좋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엄마처럼 이럴 거야라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를 회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틀이 마음속에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게 잘 이제 형성이 됐고, 이제 엄마하고의 좋은 애착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하고 헤어지는 게 덜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이제 어린이집에 맡길 때, 이제 엄마 다녀오세요. 이제 엄마랑 헤어지더라도 엄마가 나를 두고 뭐 떠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따가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 없는 시간 동안에 잘 지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엄마가 오면은 엄마를 반기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걸 동반자적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불안이 많이 감소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계로 애착은 형성이 된다라고 보울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양육자하고 자녀 간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애착은 아이들의 성격 발달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축되어져서 친구들하고 또래 관계를 잘 못 맺는 아이들, 그다음에 굉장히 또래 관계에서 적극적인 아이들, 그다음에 언제나 화가 나는 아이들 이렇게 성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착에 있어서의 이 애착이 이제 요 단계를 통해서 발달하는데 개인차가 있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울비는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 말까지의 애착 그 이후에는 애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울비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이 애착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착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인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자가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착의 유형은 크게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와 불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안정된 애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거, 애착이 맺어지지 않은 거죠.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수업 시간에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불안정한 애착 중에 회피 애착이 있고 하나는 불안정한 애착 중에 저항 애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애착 중에 이러한 각각의 유형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이러한 애착 유형이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이러한 애착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앤스워스가 애착에 대한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그런 거죠. 이제 실험자가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실험실에 들어와요. 그랬을 때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막 놀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이제 옆에 앉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잠깐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아이가 이제 분리불안을 살짝 경험을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엄마가 들어와요. 엄마하고 재결합을 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다시 방을 나가요. 그리고 엄마가 또 방을 나가요. 또 불안하겠죠. 또 그랬을 때, 낯선 사람이 와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와서 진정시키고, 그래서 이런 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아, 얘는 되게 안정되어 있구나, 얘는 불안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유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애착 낯선 상황 실험은 영상으로 뒤에 다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링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엄마가 나갔을 때 낯선 사람이 있고 엄마가 나갔을 때 조금 불안해해요. 불안해하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를 막 이렇게 반기면서 자기가 놀던 거 막 얘기하고 또 엄마 옆에서 또 안정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안정된 애착 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엄마하고의 좋은 애착을 맺기 위해서 엄마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민감하게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돼요. 민감하게. 그다음에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에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감하고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들은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된 아이들은 엄마 되게 좋고, 물론 엄마가 지금 잠깐 없어서 불안하지만 엄마가 올 거라는 믿음 하에 놀고 있고, 또 엄마가 돌아왔을 때 또 엄마를 반기면서 자신의 놀이를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 평소에 아마 엄마가 굉장히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아이를 잘 민감하게 돌봐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일관성 있게 돌봐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능력. 여러분들 불안하면 공부 안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을 때 뭔가 인지적인 그런 기능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엄마가 격리되어 있을 때는 어쨌거나 스스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시 이제 엄마가 왔을 때 능동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런 특징. 이런 아이들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엄마는 아이들의 신호에 민감하고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런 애착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어때요? 좋은 거야. 세상은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불안정 회피 애착을 맺는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엄마가 돌아왔어요. 근데 엄마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불안한 거죠. 근데 불안한 걸 표시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는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엄마가 왔을 때도 약간 약간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 옆에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은 아마 또래 관계에서도 굉장히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또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민감하지 않아요. 아이가 막 울 때 아이한테 가서 돌봐주고 아이가 똥 쌌는지 배고픈지 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랬던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가 종종 아이의 그런 어떤 욕구를 거부한 것이 많아요. 내가 막 엄마하고 놀아줬는데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혼자 막 전화로 수다만 떨고 있거나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엄마는 저기서 자기 일만 하고 있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로부터의 자신의 욕구가 거부되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민감하지 않은 양육을 받거나 이렇게 거부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주로 어때요? 엄마에 대한 불신. 엄마는 내가 원해도 오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가 원해도 이거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딱 방어막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엄마처럼 나를 무시할 거야. 나에 대해서 내 욕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거야. 거부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 애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이제 고착이 되면은 자기 방어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유대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불안정 회피 애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항애착은 그러니까 해피애착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 욕구를 무시했을 때, 민감하지 않을 때 보통 이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면 저항애착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일관적인 양육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일관성이 없을 때, 일관적인 양육을 하지 않았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일관성 없을 때, 이랬다 저랬다 했을 때, 또는 엄마가 불안정할 때, 이럴 때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런 저항애착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는 되게 불안해요. 어쩌할 바를 몰라. 근데 엄마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막 괜히 엄마 붙들고 막 울기만 해요. 막 울기만 해. 엄마가 나가도 울고 엄마가 안아줘도 울고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반응을 잘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울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불안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안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불안정 저항애착 아이들도 뭐 엄마가 나가고 난 다음에 막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울고불고하고 뭐 장난감들을 탐색하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함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엄마를 뛰밀고 밀치고 울고 저항하고 하는 분노 반응을 표출하는 걸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분리를 보이다가 접촉을 하다가도 다시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요. 비일관적인 양육을 받았을 때 아이는 자신의 반응에 대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 늘 불확실합니다. 내가 이럴 때는 엄마가 좋다 그러다가 이럴 똑같이 행동했을 때 싫다 그러다가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늘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늘 화가 많이 차 있고 뭔가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러한 특징들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저항애착이나 회피애착을 가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엄마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세상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적 작동 모델이 세상은 믿기 어려워. 세상은 굉장히 나를 화나게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얘가 딱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봤어요. 내적 작동 모델이 안정되고 좋으면 저 사람 되게 좋겠다 하고 관계를 맺지만 내적 작동 모델이 불안하거나 회피한 혹은 저항적인 그런 애착으로 맺어진 아이들의 내적 작동 모델에서는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 날 화나게 할지 몰라. 저 사람은 나를 거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대인관계 맺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애착은 개인들의 어떤 발달, 성격, 대인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피아제의 인지 이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